예, 저희 그 초청작의 마지막 섹션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2030 청년영화제는 청년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근데 저희 영화제에서 청년들이 제작하고 있는 현재 청년들이 제작하고 있는 현재 청년들이 제작해서 이제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현재 청년들의 모습이라면은 그 청년들이 나아가서 내일의 청년 감독이 된 그분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초청작으로 모신 감독님들의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독님들의 작품을 잘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 작품이 X의 저주, 김희수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올해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작품을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깊게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던 김현수 감독님의 아빠가 살아 돌아와, 우리 아사이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자주 통화하다 보니까 아사이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살아 돌아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북 가족영화제에서 제가 사실 그 영화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한 600편 넘게 봤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고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싹 숨겨놨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그냥 숨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영화제에서도 또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수상을 했죠, 감독님. 수상도 하고 또 경쟁작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해서 이제 여럿이 또 나눌 수 있게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하던 손녀였다도 전북 가족영화제에서 제가 심사를 하면서 만났던 작품인데요. 이렇게 제가 다른 영화제에서 심사를 하면서 만났던 작품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이나 다른 영화제의 관람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작품을 찾아가고 그 작품을 저희 영화제나 또 다른 영화제에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제가 왜 이렇게 많지? 쓸데없이 영화제가 많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화제를 가고 또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화제를 가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영화제에서 다양한 작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화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빈 감독의 홈 같은 경우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10월 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찾은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 작품을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으로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좀 앉아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인사하고 인사 문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작품에 관한 간단한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X의 저주를 연출한 김희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아빠가 자꾸 살아 돌아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목이 길어서 아살돌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출한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하던 손녀였다. 연출한 빅민주이고요. 저희 영화도 제목이 길어서 나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관객들의 이제 질문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질문하면은 바로 뽑기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선물을 10개를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뽑아서 그걸 나중에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생각 많이 해주셨다가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백민주 감독님부터 작품에 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등학생인 여자아이가 첫 번째 죽음을 그것도 자신이 좀 사랑하고 많이 아꼈던 한 인물의 죽음을 겪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한테 좀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성장해 나가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귀여워 예뻤죠 우리 연주가. 예, 그거 보면서 보통 저는 그 가족의 장례식, 예, 그런 이제 올해 굉장히 영화제를 많이 다룬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서정미 감독의 이시 가문의 형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뭐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라 그 손녀, 아주 예쁜 손녀의 성장, 그리고 가족이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살도도. 네, 저희 아빠가 자꾸 살아 돌아와는 자살 사별자 이야기를 좀 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남아있는 뭐 유가족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살 유가족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가족이라는 조금 좁은 의미보다는 사실 저희가 뭐 가족들의 자살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친구의 자살 사건, 애인의 자살 사건, 혹은 이제 저희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된 어떤 자살 사건, 그것 이후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애도가 좋은 애도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나누고 싶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X의 저주는 X의 저주로 서지 않게 된 남자가 다시 X를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어떤 두 남녀의 이별하는 과정을 담은 코미디 영화고요. 이 영화를 구상하고 만들고 싶었던 거는 두 남녀가 헤어지는 그 과정을 좀 잘 이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다, 좀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야한 소재를 가지고 있죠. 예, 18금의 야한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도 그 남녀의 어떤 그 모습 분위기가 굉장히 드라이해요. 예, 드라이하면서도 또 할 얘기는 다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과연 이 이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 점점점. 예, 지금 이별하는 모습을 이제 잘 들려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이별을 쉽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야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이별이나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야하지 않은 다른 소재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 소재를 찾았을까 궁금해요. 사실 정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남녀가 뭔가 집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투닥투닥대면서 뭔가 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다. 근데 그 문제가 뭐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황당한 소재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소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사도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자살 사별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아이들 자식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성소수자라든지 또 자살이라는 그 얘기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그 여러 가지 함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담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함의를 한꺼번에 담으려고 했던 특별한 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페미니즘이 다른 뭐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차별받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그럼 선생님도 페미니스트 아니시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좀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좀 글쎄 뭐 제가 뭐라고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다 같이 사실 우리는 같은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퀴어의 자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변희수화사를 좀 추모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좀 굉장히 넣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자살이 이제 뭐 어떻게 좀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그러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겪었을 때 이 어떤 개인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낙인이나 편견들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제 사별자 분들이 내 주변의 어떤 인물이 그런 사건으로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더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좀 커밍아웃의 어떤 소재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사회적인 이야기이고 사회적으로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경험들이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이런저런 사회적인 소재들을 많이 섞어서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감독님이 생각이 많으셔서 그 많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담았는데 그것 또한 잘 풀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하던 손녀였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참 따뜻해요. 예, 사랑을 많이 받은 할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많이 사랑했고 할머니가 사랑했었다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죠 소녀는 네,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바로 전에 작품이었던 홈에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 소녀처럼 이렇게 좀 사춘기라 뭐든지 이제 투덜거리고 너무 부담이 되고 할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데 마지막엔 정말 따뜻한 할아버지에게 과연 뭐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서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예, 좀 얘기 들려주시면. 그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했는지를 삭제를 한 이유는 그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른들은 계속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말 해라 아니면 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연주는 한 번도 말을 건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말을도 건네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했다는 걸 인정을 한 뒤에야 이제 말을 거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서 대사를 뺐고요. 사실은 시나리오에는 그냥 고맙다 약간 이런 상투적인 말이었는데 저희 촬영할 때 저희 배우 세원 배우님한테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고 촬영을 하고 끝난 뒤에 제가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세원이가 나중에는 더 예쁜 그림 그려줄게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좀 감동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 들었네요 이 얘기는. 아주 좋은 진짜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손녀가 확실히 맞나 보네요. 예. 이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선물이 있습니다. 홈에 우리 이예빈 감독님이 안 오셔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 홈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가 이번에 사전 제작 지원으로 만든 작품 8작품인데 그 중에 2작품이 아역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 말고도 아역이 들어가 있는 그 작품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아역들의 연기가 안정돼 있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우리 청년 감독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예, 그런 입장에서 그걸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홈을 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가편집본을 안 본 상태였거든요. 저희 청년 감독들의. 그러고서 멘토 감독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선생님 의도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특히 동생과 누나 그 관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서로가 성장하는, 동생도 누나를 챙겨주고 예, 누나도 동생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약간 훈수를 뒀어요. 예, 예. 여기 신부님 질문. 네, 김희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독특한 소재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다음 작품에서 생각하시는 독특한 소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런 독특한 소재를 생각하실 때 어떤 뭐 이렇게 고민의 끝에 그런 것이 떠오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뭐랄까 즉흥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걸 소재로 삼으면 재미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도 뭐 쓰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소재가 이상하긴 한데 스포여가지고 말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자존심. 네, 그렇고 그런 소재가 생각나거나 하는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고민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그거를 받는 순간이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것 같은 게 진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갑자기 자다가 뜬금없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오히려 뭔가 영감을 떠올리게 되는 그 순간들이 진짜 예측 불허하고 너무 특별하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칙한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네,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런 상상을 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상 그런 걸 많이 메모를 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네,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런. 그런 메모를 가지고 이제 키워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신업이 되기도 하고 시나리오가 되기도 하고. 네, 한 장면이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버리기도 하고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감독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2030 청년영화제도 지금 처음 영화 해보시는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작품이 제가 처음 만든 거여가지고 저는 전혀 뭐 영화 이렇게 작업을 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전혀 잘 모르지만, 소재가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게 약간 좀 심각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 재밌는 포인트들 넣으려고 했는데 뭐 이제 갑자기 뭐 저녁 뭐 먹을까 얘기하는데 애비동 이렇게 얘기해서 애비 이런 얘기를 아빠니까 애비라고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친구들이랑 막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면 그걸 적어뒀다가 또 녹여도 보고, 근데 또 현장에 가면 배우님들이 이건 별로 그렇게 웃기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 네 그냥 그런 거 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소통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재밌어지거나 조금 가감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얻는 거요? 저도 뭐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서 뭔가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똑같이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런 데서 얻는 것도 있고,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소년 1호라는 책을 읽다가, 그게 단편 소설집인데 한 단편에서 그것도 어떤 죽음에 관한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거기서 내용이 너무 이제 위로하는 것도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진 책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쓰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살아가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문창과에 강의할 때 그 문창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재가 안 떠오르면은 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버스, 지하철은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전화도 좀 크게 하고 사람들이 대화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소재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해봐라.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어떤 재미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예,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 앞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백민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극 중에 그 할아버지의 메모를 가져가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메모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MBC 편성표 같은 것도 나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면은 뭔가 이런 메모를 쓰실 것 같다, 진짜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참고한 레퍼런스나 아니면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인물 구상을 하실 때 메모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중에 녹여내시려고 했는지, 어떻게 인물의 설정을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노트를 적은 거는 최대한 연주가 할아버지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가족이 연주가 놀러 와서 같이 낚시를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연주를 아끼는 할아버지였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할아버지의 삶 자체를 연주가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서 디테일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혹시 참고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레퍼런스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참고한 거는 없고, 그냥 할아버지, 보통 이 나이 때 할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뭐 경로당을 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혼자 즐기는 취미가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노인분들은 집에서 TV 막 편성표로 꿰뚫고 있거나 TV만 계속 보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레퍼런스는 따로 없고 제가 생각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전에 살던 집 옆집의 할아버지가 24시간 TV를 켜놓고 계셨어요. 주무실 때도 TV를 켜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름에 문을 열고 있으면은 그 광고를 거의 외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덕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죠. 예. 그 감독님, 수첩에 관한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저는 지난번에 수첩에 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첩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예. 그 수첩을 실제로 쓰신 분은 저희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어른의 필기체가 필요해서 처음에 아빠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 한 권을 다 써야 돼서 너무 귀찮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제가 읽는 대로 엄마는 계속 쓰고 그랬었어요. 역시 어머니가 더 중요하네요. 아버지는 하다 말았으니 참 아쉽죠. 예, 다른 질문 하시면 예, 저기. 저는 아빠가 자꾸 살아 돌아와 김현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은희가 아빠를 처음 보고 나서 계속 언제 가냐고, 왜 온 거지? 언제 가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엔 은희랑 영희랑 아빠가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은 이 두 명이 그냥 이제 아빠의 존재를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가? 돌아갔을까라는 되게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져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
이 이야기를 쓸 때 결말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계속 저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진짜 누가 떠나거나 죽거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슬퍼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너무 그런 것을 슬퍼해서 한번 죽었는데 또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에서는 누가 꼭 그렇게 헤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했던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의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은희도 계속 왜 왔냐, 뭐 왜 구천을 떠도는 거냐, 지금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당신이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냐 해가지고 막 갑자기 성수도 뿌리고 제사도 지내보고 막 이것저것을 하는데 계속 그냥 이 살아있는 사람은 걱정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헤어진 것이고 이제는 볼 수 없고 이제 그것이 죽음의 과정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그렇게 떠나고 나면 이렇게 너도 잊어야지 뭐 살 거 아니냐,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이렇게 위로라는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헤어짐일까? 좋은 애도이고 추모일까? 꼭 글을 읽는 것만이 좋은 애도일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다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눴던 사랑의 역사,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나눴던 추억들, 사랑들, 그리고 뭐 싸웠을 수도 있고 잘 지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영화 두 번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수첩 그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의 삶이 담겨있는 그 수첩과 함께하는 그의 애도, 그 소녀의 애도, 이런 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고백을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 문화에서 좀 이거는 참 괜찮다라고 하는 게,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의 거리감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그냥 묘지도 동네 한 가운데에 있고 가까이에 있고, 저희 집사람이 일본인인데 처갓집에 가면은 갈 때마다 이제 그 절에 가서 장인어른 거기를 분양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동네 이렇게 돌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참 우리보다는 그런 거리감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의 일본에서 옛날에 부천국제영화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봤던 영화 중에는 그 저승사자가 택배 기사 일을 해요. 택배 기사 일을 하다가 이제 누구를 데리러 와라 하면은 저승사자가 가가지고서 그 택배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 갑시다.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멀리하지 않고 뭐 두려워하지 않고 좀 친숙하게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예. 두 분이 먼저, 뒤에 분이 먼저 드셨어요. 뒤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 쓰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백민주 감독님 작품에 출연했던 서유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장례식장도 가보고 이렇게 처음 상복을 입는 배우분이 상복을 입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빠는 장면, 저는 촬영을 하면서 인생을 참 알았던 작품이어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촬영이 참 정말 더운 날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한 작품이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혹시 다른 스태프나 누가 오셨으면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배우님들 이제 엄마 역할 하신 유준하 배우님이랑 예. 작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작은 엄마 역할 해준 서유림 배우님 오셨고요. 여기 연주 역할 한 김세현 배우님 오셨습니다.
김세현 배우님 제가 전주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저 작품 나을 손, 네, 백민주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원래 궁금했던 거는 그 이제 연주가 못 받아들이다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뒤에 유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설명하시는 걸 듣고 인정하지 못하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에 눈물이 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궁금하게 된 점이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확 오게 된 건지 그 받아들인 포인트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연주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아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연주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기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계속 그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과 본인의 그 대비 때문에도 더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불태우는 씬에서 아빠와의 대화거든요. 아빠가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빠도 힘들구나, 어른들도 힘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나도 그럼 힘들어 해도 되나? 아니, 내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점차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애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생일과 기일에 관한 얘기도 참 좋은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일과 기일을 구분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얘기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저도 백민주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되게 소재 자체가 죽음으로써 소녀가 어쨌든 성장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주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고 특별하게 되게 영화를 연출해 주셨는데 다음 차기작도 어떤 소재가 있는지 궁금하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차기작은 아직 열심히 구상 중이고요. 돈 열심히 벌고 영화를 찍을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또 찍고 싶습니다. 보통 이 질문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먼저 해주셨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저는 X의 저주 김희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코미디 장르여서 그런지 배우들도 연기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촬영하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재밌게 장난치면서 찍었던 분위기였는지 반대로 진지하게 그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찍는 과정 동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그 연기는 되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했어요, 모두가.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뭔가 이게 성적인 소재다 보니까 가장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그래서 그게 약간 연기 톤이나 이제 어떤 작품의 어떤 톤앤매너에도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약간 절제를 하자라는 게 아예 저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좀 재밌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재밌는 일은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1회차 촬영을 하고 이제 사고가 나서 한동안 이제 쉬다가 나머지 분량을 이제 맞춰서 찍고 이제 완성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몇 회차 찍으시고 얼마나 걸렸어요? 총 4회차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도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구마구 해주셔도 되는데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사이돌은 처음 찍으셨다고 그러는데 몇 회차 촬영하신 거죠? 2회차. 네, 2회차. 이틀 빡빡하게 찍었습니다. 오히려 X의 저주가 좀 그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서 찍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사이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찍었고 우리 그 예쁜 손주 같은 경우, 손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깥 야외 촬영도 굉장히 많고요. 병원씬도 있고 집안씬도 있고 집도 부모님 사는 집과 할아버지 댁이 다른 데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도 두 군데를 찍어야 되고서 제일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몇 회차 했을까요? 저희 4회차 찍었습니다. 진짜 빡빡하게 찍으셨네요. 그러면 네, 좀 빡세게.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배우님들한테 화 안 내시나? 그 세 분 그러면 똑같이 질문이 가장 촬영하시면서 어려웠던 게 어떤 점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회차 끝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배우님한테 사실 사고가 난 일이어서 그 아예 촬영이 불투명해진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1회차와 2회차를 다시 재개하는 그 사이의 기간이 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뭔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뭔가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그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구상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진짜 힘들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영화제에 오려고 무사히 마무리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역시 우리 저희 집행위원장 이문수 신부님의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냥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1회 제작 때 사실 얼마나 완성도가 될까 처음 영화를 만드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1회 때 2회 때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그 제작 총괄 장호준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잘 나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얘기 뭐냐면은 우리의 백은 신부님이고 신부님의 백은 하느님이라서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감독님들도 우리 신부님한테 좀 어떻게 도움을 좀 하시거나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차를 찍었는데 저희 되게 더웠던 8월 15일, 16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었고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밖에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씬들은 그날 찍었는데 그게 저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 그 광복절 날 쉬는 날이니까 다들 집에서 배달시켜서 음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지나다녀서 거의 그 차는 차라리 사실 그냥 가서 막아놓으면 못 지나가니까 하는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사람이 막고 있어 어떻게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중단했다가 계속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갈 수 있나? 근데 저희가 딱 야외 촬영이 그 첫 회차 1회차 때 첫 씬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 촬영하는 거여서 안 그래도 긴장을 했는데 망했다. 이것만 5시간 찍다가 오늘 다 못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통제해주시고 뭐 해가지고 그 앞뒤 그렇게 길에 걸어가는 씬 그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요즘 배달 오토바이 많이 다녀요. 저는 제가 전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사운드도 같이 넣으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운드 없이 촬영한다거나 풍경 촬영할 때는 좀 사운드를 넣고 찍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찍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낮에는 백색 소음이랄까요? 다른 소음들이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도 그냥 묻히는데 근데 감독님은 또 아니었겠지만 근데 밤에는 정말 쉬지 않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백 감독님도 저는 그 4회차 중에 2회차가 지방 촬영이었는데 그 불 태우러 가는 씬 있잖아요. 거기 노을을 제가 정말 담고 싶었었어요. 거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로케이션 헌팅을 한 4-5번? 막 진짜 많이 갔을 때는 항상 있었는데 그 촬영 이틀 동안 먹구름이 계속 껴있어서 결국에는 그걸 못 담은 게 제일 아쉽고 좀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그거였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상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분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보는 노을보다 그렇게 딱 하루 볼 수 있었던 먹구름을 담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의 힘든 게 모두 해소됐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역시 해몽이 정말 중요한 해몽으로 인해서 꿈보다 해몽으로 인해서 감독님에게도 또 그런 용기를 주시고 굉장히 좋은 관객이었나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다 좋은 관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사도 감독님한테 한 말씀만 좀 여쭐게요. 그 첫 연출작이었잖아요. 저희 청년 감독들도 첫 연출작이었는데 첫 연출작을 했던 어떤 소회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 감독들은 어제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보는 게 어제였거든요. 근데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제도 계속 많이 다니고 있는데 먼저 첫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화제를 다니는 게 어떤 본인한테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모든 영화제 GV 갈 때마다 꼭 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뭣도 몰랐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면서 와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다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영화 제가 찍고 뭐 만들고 기획하는 과정부터 마지막에 편집하고 후반 다 하는 과정까지 다 해서 정말 제가 모든 영화인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사실 되게 정말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긴 하고 너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님들 너무 처음 이거 하시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우셨을 것에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끝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했던 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매체를 선택을 했던 것인데 이후에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제 영화제 뭐 몇 곳에서 불러주셔서 이제 다니면서 했을 때 사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어떤 부분을 포착해서 이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건 사실 제가 의도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전혀 생각도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른 감독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맞습니다. 제가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게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저만의 것이었던 것이 이렇게 모두의 것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이었어서 그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영화제 다니면서 오히려 좀 더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또 영화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제가 이게 감독님이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그걸 쪼개서 작품을 만들었고 제가 저희가 초청을 할 때도 감독님 작품을 토요일로 배치를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지방 영화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할 때도 그거가 굉장히
그런 걸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상영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정말 다 같이 영화 즐겁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아살도 각본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 원래 촬영 전에 저희가 초고 시나리오였었던 그게 있는 거를 저희가 그 텀블벅 후원 받을 때 하면서 몇 건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량 몇 건 가져와가지고 이따가 끝나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 오시면 제가 네, 감사하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진짜 덥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찍었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상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들 즐겁게 봤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벤 감독님 작품은 아마 저희가 마지막 상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공개가 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감독님 작품들은 또 계속 예, 아직 6개월 남으셨죠? 내년 여름까지 계속 또 다니시길 바라고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화제에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다음 작품에 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것을 마치고